경찰,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문자 내용이라든가 그 접대 엑셀 내역이라든가 다 나오는데 그거 말고도 저 잠실한 사람이 뭐 가지고 있는 거 아니야? 어떻게 저렇게까지 꼼짝을 못해? 이게 북한의 세뇌교육과 뭐가 다르냐고요. 김정은 세뇌교육과 뭐가 달라요. 공인되지도 않고 우리 역사학계가 공통으로 생각하는 그런 가치와 완전히 벗어나는 이승만, 박정희의 독재 정권의 사상을 가르치려고 해서 어린아이들로부터 그런 왜곡된 역사관을 심어주려고 하는 일을 이재명한테 또 충성을 이렇게 약속을 하는데 이 정도면은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이재명 후보랑 단일화하라고. 언젠가부터 우리 대한민국이 큰 선진국의 대열에 오르다 보니까 돈이 가치의 중심인 것처럼만 여겨지는 그런 부분들도 있거든요. 아, 그런 것만은 아니구나. 우리가 다 같이 함께 살고 공동체가 같이 살고 경제적 성장의 과실이라고 하는 것들도 같이 어느 정도 누릴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좀 몸으로 보여주고 계시고 3년 동안 힘드셨잖아요. 목숨을 잃을 뻔한 고비도 몇 번 넘기고 그래서 이제 계엄까지 막아내고 민주주의 결국 지켜내면서 우리 시민과 함께 했는데 모르겠어요. 그냥 언제든 함께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이제 저희가 국민의 대통령으로서 보내드려야 되니까 또 5년 시간이 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또 이런 녹취가 나왔어요. 이준석 성상납 의혹과 관련해 가지고 그동안 뭐 국민들이 다 그랬을 거라고 생각했지요. 그리고 또 국민의힘에서 막 이렇게 마음대로 콕 끼어가지고 갖고 놀 때 꼼짝 못했던 것도 그거 증거가 딱 있으니까 그랬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녹취가 공개가 됐습니다. 어떤 녹취냐면요. 그러니까 2013년이죠. 12년 전에 대전 유성에서 성상납을 받았다. 그런 의혹이 제기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김성진이라는 사람이 이제 접대를 해서 이렇게 했는데 녹취를 이렇게 들어보면 그때 그 유흥업소의 관계자 같아요. 사장이든지 뭐 아무튼 접대를 했는데 그런데 요지는 뭐냐. 그때 김성진이가 주재는 했지만 그때 야야야 이렇게 해줄 테니까 네가 다 알아서 모셔라고 해서 내가 다 한 거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형편이 어려우니 너 나 좀 도와줘야 되겠다라고 이준석한테 전화하는 거죠. 말로는 몇 번이나 이거 협박 전화 아니고요 라고 하지만 협박이죠. 이준석이 언제 전화 받았는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의원님 하는 거 보니까 국회의원 당선 이후 같아요. 근데 그 바쁜 사람이 무려 20분이나 통화를 해요. 20분이나. 20분이나 통화하는데 제가 오늘 그 20분을 다 들어봤어요. 쩔쩔매요. 예, 제가 뭐 도와드려야 되는데 여력이 없어가지고 저쪽에서 전화한 장모 씨는 이제 점점 수준을 높이더라고요. 아니 뭐 좀 도와주셔야지 제가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그래도 뭐 제가 여력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정 이런 식으로 나올 겁니까? 아 뭐 제가 여력이 없어가지고 아니 뭘 약점을 잡혔길래 그 바쁜 사람이 20분이나 유흥업소 관계자한테 꼼짝 못하고 쩔쩔맵니까? 한번 들어보시죠. 여보세요? 네. 의원님. 네. 예, 아이카스트 장준희 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떻게, 좀 도와주실 수 없으시겠어요? 예? 좀이라도 도와주실 수 없으시겠어요? 아이고, 제가, 근데 제가, 금전적으로는 제가, 뭐, 전혀 제가 뭐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뭐. 제가 솔직하게 그러는 건, 정말 좀만 도와주세요. 아니, 근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다 솔직하게 다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거는. 정말. 제가 뭐, 이사님 제가 뭐, 예전에 뭐, 뵀던 인연이 있지만은, 근데 뭐 제가, 예, 하다못해 진짜 농담 아니라 제가 쑥값이나 그 배나사 모임 선물 세트나 이런 거는 제가 받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솔직히. 예? 솔직하게 그렇잖아요. 예, 그럼 제가 저도 그때 이제 그 말씀 주셔가지고, 저도 그거, 이사님이 그렇게 말해서 보내주신 것을 처음 알았거든요, 그때. 아니 그러니까 그 뭐 접대도 제가 다 한 거고 다 한 거지만 나 분명히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남을 지금 해코지하거나 이렇게 인생 살지 않았어요. 그랬으면 네. 김성기 같은 새끼를 내가 모시지도 않았지. 예? 예. 내가 그렇게 할 이유가 없었죠. 그러니까 저는 그때 그렇게 그 이사님 다 그거 막 뭐 패키지도 하시고 이렇게 하셨다는 거 듣고 정말 너무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게.
저게 2019년 5월 10일자네요. 그러니까 국회의원 당선 전이고 위원이라고 했겠죠. 그런데 최진봉 교수님 예. 저걸 들어보면 약점이 잡혀도 단단히 잡힌 그렇죠. 사람 아닙니까? 이준석의 평소 스타일이라면 저렇게 안 하죠. 그러니까요. 이제 저렇게 쩔쩔매면서 전화를 받는 스타일 자체가 아니에요. 만약에 잘못된 거면 협박하냐, 뭐 하는 거냐 이렇게 얘기해야 어디다 되잖아요. 대고 뭐 이렇게 그러겠죠. 했겠죠. 그렇게 전 국민을 대상으로 그런 망발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지금 전화 통화 내용 보면 점점 목소리가 줄어들어요. 뭔 소리인지 잘 모를 정도로 줄어들 뿐만 아니라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들어보면 더 예, 가관이에요. 장모 씨라는 저 사람은 도리어 협박 비슷하게 하잖아요. 저게 뭔 내용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으니까 뭐라고 얘기는 못 하겠지만 장모 씨라는 사람 이거 내가 받아야 되는 거 술값이라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누가 고자세고 누가 저자세입니까? 이건 뭔가 약점이 잡히지 않으면 저런 형태로 통화를 할 수가 없어요. 아니 장모 씨라는 사람이 저렇게 언성을 높여가면서 마치 뭔가 받아내야 되고 내가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자격이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준석은 거기에 대해서 말도 제대로 못하고 몰랐어요. 나중에 알게 됐어요.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하는 것은 뭔가 회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거는 명백하게 저 통화 스타일로만 보면 장모 씨라는 사람이 뭔가 혜택을 주고 받아내야 되는 상황에 있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고 이준석 입장에서는 그걸 어떻게인지 모면해 보려고 지금 돈이 없다 이런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럼 뭔가 약점이 잡힌 거예요. 약점 안 잡히고 누가 저렇게 전화 통화를 합니까? 그것도 유력한 정치인 중에 한 명이었잖아요. 그런 사람이 누가 이렇게 만약에 왜 술값이라도 내놔라 이러는데 가만히 있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저거는 명백하게 뭔가 약점이 잡혀 있는 거다. 그걸 명백하게 보여주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양재열 변호사님 이제 저걸 녹음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언젠가는 이제 써먹으려고 하다가 이제 이번에 공개가 된 건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네, 들었습니다. 저도 그 20분간을 다 들었는데 완전히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딱 이렇게 코가 꿰는 어떤 그런 느낌이 딱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혹시 이제 배경을 좀 모르시는 분들에서 조금 더 예. 전달을 드리자면 이런 겁니다. 2013년도에 그러니까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박근혜 퀴즈로 갑자기 청년을 대변하는 젊은 정치인인 것처럼 그렇게 주목을 받고 있었을 때였고요. 또 그때 당시에 박근혜가 이제 취임해서 권력을 잡고 난 뒤에 그거를 이용해서 뭔가 자기 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해보려고 해서 사기죄로 결국에는 처벌을 받은 김선진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그 사람이 이제 이준석이라든가 다른 유혈가들을 모아서 접대를 한 겁니다. 대전 쪽으로 불러들여서. 근데 그때 그 접대 쓰고 한 돈들이 20억이 넘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준석과 관련해서는 그때 당시에 장부를 보면 적어도 2번 이상 접대를 했었던 걸로 나옵니다. 그리고 선물 같은 것도 줬다라는 것이고요. 근데 지금 통화한 그 장 씨라는 사람이 대전에서 본인도 유흥업소를 운영을 하고 있었고 그때 이준석이 접대를 받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때 의혹 그 당일날 그 장 씨라는 사람이 그 지금 좀 전에 이제 이준석을 접대하는데 실무를 맡았던 겁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이준석이 그렇게 술도 사주고 접대도 했었고 그리고 다른 선물 같은 것도 줬던 게 이 장 씨가 사실은 또 이 돈을 댔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2019년 벌써 6년이 지난 상황에서 뭔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서 제가 봤을 땐 단순하게 경제적 어려움 같지는 않아요. 뭔가 민원이 됐든 뭐가 해결할 게 있으니까 자기 딴에는 이준석이라고 하는 높은 사람 알고 있는데 그거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고 있는 상황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 대해서 아니 당신이 당신이 뭐 하는데 지금 뭐 어디다 대고 전화해가지고 이런 얘기 하느냐 라는 말 한마디를 못하더래요. 그 10분 동안. 이준석이 저렇게 말하는 건 저는 사석에서도 본 적이 없어요. 사실은 방송할 때뿐만이 아니라 사석에서조차도 고개 뻣뻣이 세우고 누구한테도 그냥 큰 소리치고 자기 손이라스 사람들한테도 그냥 막 함부로 대하는 사람인데 야 이준석이 저렇게 말도 하는구나. 도대체 그러니까 저는 저거 들으면서 단순하게 제가 말씀드리는 그 이거는 수사 과정에 나온 거예요. 지금 경찰,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문자 내용이라든가 그 접대 엑셀 내역이라든가 다 나온 건데 그거 말고도 저 장 씨라는 게 장 씨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 아니야? 어떻게 저렇게까지 꼼짝을 못해? 아니 말로 그렇잖아요. 야, 그거 얼마야? 내가 줄게. 너까지 게 뭔데? 그런 말조차 못 하잖아요. 보스 형님 TV님이 정답을 주셨네요. 평상시 같으면 시끄러 임마 했겠죠. 맞아. 야, 진짜 아니 대선 토론 나와가지고 네. 사실 이재명 후보나 김문수 후보한테 사실 정치적 경력이나 연배로 봤을 때도 절대 어떻게 보면 함부로 못할 사람한테도 그게 고개 뻣뻣이 세우고 어디다 훈계질하냐고 이런 식으로 막말을 하리 퍼붓던 그 인간이 어디 저거 유흥업소 사장한테 저렇게까지 절절매요.
그래서 지금 이제 만약에 모르겠어요. 오늘 밤에 뭐 단일화 선언을 한다면 뭐 해도 뭐가 의미가 있겠습니까만은 저는 단일화 한다고 하는 순간 이준석의 정치는 이준석이라고 하는 사람은 한국 정치에서 영원히 사라져야 될 사람이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밖에 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임세은 대변인님 만약에 단일화 한다라고 하면 그건 단일화가 아니고 정치 퇴장 선언, 항복 선언, 자신이 지은 죄를 인정하는 선언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나중에 뭐 단일화를 하고 나서도 실제로 그 안에 어떤 거래가 있었는지 법적으로 이런 것들이 후보 매수죄나 이런 것들이 적용이 되는지도 저는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단일화를 할 것 같은 느낌이 또 이게 오늘 권성동이 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준석에게 사퇴를 권고하면서 김문수 후보에게 힘을 모아달라. 오늘 밤 모아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걸 봤을 때 지금 뭐 여러 가지 시그널들이 읽혀지거든요. 오늘 밤 진짜 단일화를 하게 된다면 이런 것들이 이제 변수들이 쭉 작용을 하는 것이라고 보고요. 저는 이준석 후보가 단일화를 하든 안 하든 그의 미래는 그냥 어두울 거라 생각이 듭니다. 단일화는 하는 대로 아마 기대하는 것이 있겠죠. 국민의힘에 가서 이른바 방탄을 입겠다는 것. 그러니까 국민의힘이란 거대 조직들을 이용해서 본인들이 수사를 받아야 되는 여러 상황들에 대해서 막는 효과는 있겠죠. 근데 그게 얼마큼 막을 수 있을까요? 어느 순간부터는 국민의힘 사람들도 잠깐 이용하다가 버릴 겁니다. 그들의 특징이 그래요. 단물 빨고 버리는 게 그동안 국민의힘에 있었던 사람들의 특징 아니겠습니까? 그 무엇보다 그렇게 단일화를 하고 나서 이런 여러 논란들, 지금 나와 있는 녹취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가 계속해서 나온다면 국민의힘 사람들조차 먼저 의원직 제명안에 먼저 서명할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네. 광노부님께서요. 꼭 알고 싶어요. 만약에 단일화를 한다면 사전투표에 이준석 찍은 표가 김문수에 합쳐지나요? 아니죠. 이걸 이제 사표라고 합니다. 죽을 사자. 이준석을 찍은 표는 이제 죽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준석 표가 이제 사라지고 또 만약에 단일화를 해서 오늘 후보를 사퇴하면 내일 이준석을 찍어도 그 표는 사라지고 양절 변호사님 그렇게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뭐 크게 걱정하실 것도 없는 게 이전의 여론조사를 보면 이제 기억을 하시겠지만 그렇게 단일화를 이전에 그러니까 이 투표용지가 인쇄되기 전에 하더라도 여론조사를 보면 그게 단순하게 1 더하기 1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김문수를 지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준석이 들어오면 또 빠져나가는 사람이 생기고 이준석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또 김문수로 가면 또 빠져나가는 사람이 생기기 때문에 1 더하기 1은 비율을 두자면 1 더하기 1이 2가 되는데 1 더하기 1이 1.2나 3밖에 안 됐었습니다. 그렇죠. 예. 오늘 이제 마지막 유세인데요. 참 오늘을 맞는 분들이 아름다운 글들을 많이 보내주셨어요.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바다향기님. 사랑하는 정어리 가족 여러분, 드디어 이틀 후면 새날이 열립니다.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저는 6월 4일 새벽에 해돋이를 할 생각입니다. 신년에 맞이하는 태양보다 더 큰 의미의 태양이 떠오를 겁니다. 그러셨는데 6월 4일 날 태극기를 달겠다는 분도 계셨는데 6월 4일 새벽에 해돋이를 하겠다. 아주 멋지게 또 새 봄 나라를 맞는 방법이겠는데요. 바다향기님이 대전에 사시더라고요. 왜 바다향기인가 했더니 흑산도에서 해군을 하셨더라고요. 제가 또 해군할 때 흑산도를 방문해서 교육한 적이 있습니다. 해군 장교 출신이시죠. 네, 예. 목포에 근무할 때. 예. 동라이 녹수님 배를 저어가자 파란 물결로 산천 경계 좋은 희망의 나라로 독립운동가의 심정으로 하루를 보냅니다. 두근두근 손 떨리고 가슴 떨림으로 고이고이 보내드리오리다. 내 것인 듯 내 것 아닌 내 것 같은 너. 이제는 보내야 할 시간. 지난번에 우리 임세은 대변인님도 보내줘야겠다 이런 얘기를 하셔가지고 울컥하면서 임세은 네. 대변인님 보내드릴 준비가 됐나요? 네, 이제 보내드려야죠. 제가 지난번에도 제 개인 방송에서 그 얘기를 하다가 혼자 막 울었는데,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그냥 너무 3년 동안 힘드셨잖아요. 그 윤석열 3년 동안 가장 목숨을 잃을 뻔한 고비도 몇 번 넘기고, 그래서 이제 계엄까지 막아내고 민주주의 결국 지켜내면서 우리 시민과 함께 했는데, 모르겠어요. 그냥 언제든 함께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이제 저희가 국민의 대통령으로서 보내드려야 되니까
또 5년 시간이 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윤석열이 쌓아놓은 여러 가지 그 더러운 것들을 또 치우는 시간, 또 발전시키는 기간, 그 시간 동안 또 마냥 칭찬만 들을 수는 없을 것이고요. 그래서 힘든 시간일 것 같아서 좀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만 잘 하실 겁니다. 네. 근데 제가 한마디만 더 붙여드리면 3년 전에 이재명 후보가 안타깝게 이제 패배를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같이 이제 몇몇 이렇게 모여서 식사를 했는데 저한테 기도를 해달라 하더라고요. 아. 위로의 기도를. 제가 기도했는데 떨어지고 나서 네. 예. 거기서 또 펑펑 울어요. 기도를 들으면서도 울고 있는 거예요. 울고 같이 그날 3년 전 일입니다. 네. 그날 그렇게 모여서 함께 아파하고 위로하고 이랬던 기억이 나는데 오늘 또 이제 이렇게 얘기하니까 오버랩이 됩니다. 그게. 네, 참 눈물 나네요. 갑자기. 예. 이제 감사기도 드려야죠. 그럼요. 그래야죠. 근데 선거 이미 끝난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게 탈북자들이 너무 속출해요. 한두 번이면 내가 말을 안 해. 네. 진작에 이 원래 이 뚝이 무너질 때 구멍 하나부터 시작이 되지 않아요? 정청래 의원이 유세하고 있을 때 빨간 옷 입은 유세단이 같이 춤추고 1번 할 때부터 제가 알았는데 그 뒤로 보십시오. 손학규 전 대표부터 시작했죠. 이재명 찍어주세요. 그다음에 안철수 의원도 이재명 지지합니다. 그러더니 이번에는 또 이 사람 권성동 빼고 한기요? 한기호 의원은 차기 국방장관을 노리는 것 같아요. 응? 그럼 빨리 입당을 하든지. 그래가지고 안 받아주겠지만 이재명한테 또 충성을 이렇게 약속을 하는데 이 정도면은 그냥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이재명 후보랑 단일화하라고.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애를 써서 개표도 하고 고생할 필요 있어요. 탈북자 시리즈 한번 봅시다. 우리 경제는 살려야 되겠다. 안보를 지켜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재명 지지 선언을 했습니다. 제 지역구가 대장동이고요. 제가 백현동에 삽니다. 제발 이번 이재명 후보 찍어주셔야 합니다. 제발 이번 이재명 후보 찍어주셔야 합니다. 제발 이번 이재명 후보 찍어주셔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모시고 확실하게 대한민국을 지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필수! 이재명 대통령을 모시고 확실하게 대한민국을 지켜주세요. 근데 좀 다른 사람이 지키면 더 든든하긴 하겠습니다. 많은 양재열 변호사님. 예, 그렇습니다. 아니, 저런 게 사람이 참 무의식이라는 게 무서운 것 같습니다. 우리가 뭐 그런 책도 있지 않습니까? 뭐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라 이런 책도 있고 또 이런 걸 또 뭐 심리학적으로 분석하시는 분들은 너무 긴장한 상황이 되면 자기가 가장 두려워하는 실수를 의도적으로 하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사람이. 그러니까 이것만은 피해야 되는 거지 하는 것들이 실제로 일어나기 때문에 그걸 저렇게 표출한다고도 하고 근데 또 이 자세히 좀 들여다보면 그냥 웃을 수만은 없는 게 아까 안철수 지금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2번 이재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뒤에 또 윤상현 의원이 있어서 또 그걸 또 박수를 치고 있어요. 그리고 장내 아나운서는 아이고 2번이 아니라 1번입니다, 1번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국민의힘이 총체적 난국인지를 스스로들 지금 증명을 해내고 있는 겁니다, 저거. 뭐 자기들도 대세를 다 알겠죠. 갈고리님 미치겠다. 정어리 TV 보고 듣는 게 대한민국을 살리는 겁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슈퍼챗도 보내주셨고요. 새로운 세상 새로운 인물님. 백운기 정어리 TV 덕에 지인들 많이 설득했습니다. 또 임세은 소장님 팬이 돼서 투표 동료도 많이 했어요. 임세은 소장님 애 많이 쓰셨어요. 계속 응원할게요. 정어리 TV 100만 가자 하면서 슈퍼챗 보내주셨는데 백운기 칭찬이 아니라 임세은 칭찬. 하필 왜 백운기 씨 정말 TV 100만 근데 아직 팬이시나요? 네. 이거 임세훈 감사합니다. 서포터들이 아직 안 들어와가지고 지금 선거운동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고 있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변수가 리박스쿨인가 뭔가 이건데 이거 가기 전에 참 그 아까 제가 오프닝 때 봤던 그 영상 가슴이 참 찡하지 않았습니까? AI가 만든 영상이더라고요. 한쪽에는 14살 소년공 이재명 그리고 지금의 이재명 후보인데
그 14살 소년공 이재명을 이렇게 꼭 안아주는 그 영상. 아, 너무나 잘 만들었어요. 제가 보는 순간 울컥했고 지금도 좀 울컥한데요. 다시 한번 볼까요? 아이고. 아, 참. 임세은 소장님 저 보니까 눈물 나죠. 참, 저 장면이 또 그런 게 이재명 후보가 어제 또 어디 인터뷰에서는 어머니 이야기 하시면서 또 소년공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다른 것도 저는 마음에 안 팠지만 그 어머니를 생각했던 그 마음에서 본인이 힘들었지만 또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었겠냐. 그 어린아이를 공장 보내는 마음이 어떻겠냐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또 가슴이 찡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 나이 때가 중학교 1학년인가 그렇지 않습니까? 14살 때 이제 소년공이 된 건데, 그러니까 좀 모르겠어요. 제가 아들이 지금 6학년이거든요. 그러니까 내년이면 저 나이 때가 되는데 저렇게 공장에 다니고 팔을 다치고 뭐 얻어 맞고 밥도 못 먹고 그런 삶을 내가 그렇게 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지만 그걸 누가 견딜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제가 이재명 후보를 보면서 느낀 게 저도 어떻게 보면 정치 지망생이고 정치를 하고자 하는 사람인데 저라면은 뭐 저렇게 못 살았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저렇게 가족들이 다치고 죄 없는 가족들이 수사받고 기소받고 취직도 못하고 그리고 본인 자체로도 목숨을 죽을 뻔한 고비를 넘기고 비판받고 같은 편한테도 오히려 공격받고 같은 편에 있는 사람들이 잡아가라고 내주고 이런 일을 겪을 때 이 정치라는 것이 신물나고 못 버티고 그만두고 싶을 생각이 12번도 들지 않았을까. 그런데 그 시간을 버텨주신 것만으로도 저는 굉장히 감사하고 또 죄송하고 또 버텨주시고 또 이렇게 지켜주시고 또 후보가 돼주시고 그것만으로도 참 감격이 듭니다. 그래서 저 앞으로 이재명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가난하고 없어도 의지만 있고 능력이 있다면 제2의 이재명도 될 수 있다라는 희망을 또 이재명 후보가 준 것 같아서요. 뭐 지금 뭐 금수저 아니면 뭐 대학도 못 간다고 그러고 좋은데 못 간다고 그러고 성공도 못 한다고 하지만 저는 다시 한번 이재명을 봐라라는 그런 교훈이 생길 것 같아서 제가 아이들에게도 그런 걸 잘 가르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더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네, 그래서 반드시 또 성공한 대통령이 돼야 또 그러한 그 위인의 업적들을 또 더 잘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이 듭니다. 네. 그래요. 최진봉 교수님, 언젠가부터 우리 사회에 이제 꿈의 사다리가 사라져 버렸잖아요. 그랬죠. 사다리를 어떤 놈이 밑에서 발로 걷어 차버린 것 같은 그런 세상이었는데 만약에 이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정말 저렇게 앞이 보이지 않는 그 막막한 세월에도 꿈을 잃지 않고 살아왔던 어린 소년이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되는 그런 역사가 다시 한번 만들어지게 되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말씀하신 대로인데 소년공 14살 이재명을 지금의 이재명이 안아주는 모습을 보면서 서로에게 위로가 됐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 아픈 과정에서 소년공으로 일하면서 학교 가는 거 옆에 다른 친구들 학교 가는 거 보면서 얼마나 부러웠겠습니까? 근데 지금의 이재명을 안으면서 그래도 수고했다, 고맙다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고요. 또 지금의 이재명이 소년공을 안으면서 그때 힘들었지. 그래도 그때 네가 있어서 내가 있는 거야 라고 얘기해 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재명 후보가 청년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과학기술 발전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AI 100조도 얘기했지만 지금 사실은요, 윤석열은 청년들한테 기대 가지고 기생하면서 정치를 했지만 청년들을 위해서 뭘 한 게 있습니까? 아니, 투자하는 거 다 없애버리고 청년들 지원하는 것도 다 줄여버렸습니다. 실제로는 청년들을 힘들게 했던 인간이 바로 윤석열이에요. 이재명 후보는 지금까지 계속 청년들에서 경기도 있을 때도요, 청년들에게 그 생활비나 아니면 쓸 수 있는 돈을 지원하는 걸 계속 했었고요. 청년 지원제도라 그래서. 그리고 청년들이 취업하고 이럴 때 면접 볼 때 옷 있잖아요. 옷도 대여해 줬어요. 양복 같은 게 없고 이렇게 정장 같은 게 없는 사람들 필요하면 대여해 주는 역할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이 뭐 창업 활동이나 아니면 미술 활동이나 개인 발전 활동하면 그것도 지원하는 걸 경기도에서 실천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희망의 사다리라고 하는 건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교육받고 또 교육받은 것을 바탕으로 해서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가가 저는 그런 일을 해야 한다고 보고, 이번에 그 공약 중에도 보니까 청년들 그 저축하는 그에 이렇게 옆에
도와주는 거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갑자기 지금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예를 들면 뭐 50% 되면 정부에서 50%를 지원해주는 군인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군인들이 자기 월급 모아서 하면 체험인가 뭐 그런 게 있던데. 노랑우산 같은. 예,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10,000원을 저금하면 국가에서 10,000원을 대주는 거죠. 그래서 나와서 뭐 1년 몇 개월, 6개월인가요? 이렇게 근무하고 나오면 자립할 수 있는 돈을 어느 정도 마련할 수 있는 것처럼 청년들에 대해서 그런 중소기업 다니거나 아니면 청년들이 저축하고 적금을 하면 정부가 일정 부분 또 매치해주는 그런 매칭 펀드 같은 것도 마련하기로 했거든요. 이게 바로 말씀하신 성공의 사다리를 하나하나 놔주는 거예요. 그렇죠. 국가가 해주는 거죠. 저는 이재명 후보가 분명히 그거 할 거라고 보고 그런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이번 선거의 목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 뭉클한 AI 영상의 그 시초가 이거였군요. 추억의 메텔 박경은님께서요. 이재명 대표님이 인터뷰할 때 어린 이재명을 본다면 꼭 안아주고 싶다고 하셨어요. 어머님 생각에 눈물도 보이셨고요. 너무 뭉클하고 눈물이 나네요. 이재명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쨍하고 아립니다. 자식을 키우는 엄마라서일까요? 그 어머님도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그리고 어머님을 생각하는 이재명 후보님 너무 훌륭합니다. 그런 걸 주셨는데 그래요. 어린 이재명을 본다면 내가 꼭 안아주고 싶다. 내가 살아왔던 내 날들을 사랑하고 안아주고 그래 재명아 너 수고했다. 여기까지 오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니?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뭐 말로 설명드릴 수 없는 그런 것들을 각자가 다 느낄 수 있을 것이고요. 저는 뭐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우리가 성공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부터 다시 한번 또 세워볼 필요가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그게 최고 권력의 자리에 국가 원수에 올랐다고 해서 성공이라고 그걸 봐야 될 것인가. 그런 것보다는요. 그러니까 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자기의 자리를 어떤 것을 국가를 위해서 남을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쓸 수 있다라는 것을 또 매진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의 가치를 우리가 또 인정해 주는 것이고요. 사실요. 그렇게 어렵게 소년공으로서 지금의 변호사란 자리보다도 이재명 후보가 변호사가 됐었을 때는 훨씬 개인적으로 부와 영예를 누릴 수 있는 길도 많았던 때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자기의 어린 시절 내지는 그리고 또 5.18을 알게 되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알게 되면서 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이것만 있는 건 아니구나.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혼자 개인이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있는 건 아니구나 라고 해서 또 정치에 뛰어들었고 그거를 또 키워서 같이 그 가치를 누리기 위해서 대한민국의 대통령의 자리까지 오르겠다고 오늘 이 자리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과정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언젠가부터 우리 대한민국이 경제적으로 성공을 하다 보니까 큰 선진국의 대열에 오르다 보니까 돈이 가치의 중심인 것처럼만 그렇게 여겨지는 그런 부분들도 있거든요. 아, 그런 것만은 아니구나. 우리가 다 같이 함께 살고 공동체가 같이 살고 그 어떤 경제적 성장의 과실이라고 하는 것들도 같이 어느 정도 누릴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지금 몸으로 보여주고 계시고 또 그 가운데서도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또 이겨냈다라는 것들 그런 것들이 우리 사회가 정말 윤석열의 그 어떤 아무랬던 3년을 다 거꾸로 더 빛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구구 햇빛님 혈기왕성해서 팔팔할 나이에 가난을 못 견디고 공장생활. 저 시절에도 저런 경우는 진짜 최악이었는데 그걸 극복하고 살아준 것에 박수를 보냅니다. 같은 동년배로서 눈물이 납니다. 그러셨습니다. 성주님 오늘 이재명 마지막 뉴스 듣고 싶어서 제주에서 비행기 타고 12시 30분에 서울 갑니다. 오, 예, 대단하십니다. 자, 오늘 이제 마지막 유세인데 변수 단일화 가능할까 한번 짚어봤고요. 이 리박 스쿨인가 뭐 이상한 뭔 바가지 스쿨 말이죠. 일단 이 리박 스쿨 대표가 손효숙이라고 우체국장 출신인데 교육부에 무슨 뭐 자문위원까지 하더라고요. 논란이 되니까 오늘 해촉을 했던데 이게 뭔가 한번 들어보고 짚어보겠습니다. 일명 자손군이라고 불리는 댓글 공작팀에 잠입해 취재했습니다. 이들은 댓글 공작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의원과 짜고 가짜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초등학교 방과 후 강사 자격증을 준다면서 댓글 팀원을 모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선거가 끝나면 이들을 학교로 보내 왜곡된 역사관을 초등학생들에게 주입할 계획도 세웠습니다. 댓글로 나라를 구하는 자유 손가락 군대 일명 자손군. 이 댓글 공작팀을 이끄는 사람은 바로 리박스쿨의 손모 대표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준석하고 이재명을 다 까야 돼. 아침 6시부터 밤 12시까지 1시간씩 2시간에 네이버 기사
거기다가 이제 댓글 달고 그러면 이승만, 박정희라는 두 이름을 합쳐 만든 리박스쿨은 이승만과 박정희를 추앙하고 5.18 민주화 운동을 폭동이라고 가르칩니다. 근데 그 5.18은 완전히 진짜 공산 폭동이었어. 손 대표에 따르면 이곳 출신자 중에 서부지법 폭동으로 구속된 사람도 있었습니다. 난 여기서 막 같이 활동했던 청년들이 막 구속돼서 들어가고 그래가지고 이번에 서부지법대 창의 체험 활동 지도사 1급 자격증이 있으면 초등학교에서 방과후 강사로 일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새롭게 도입한 늘봄학교 강사가 대표적입니다. 취재 결과 그들의 진짜 목적은 방과후 교육으로 초등학생들에게 철저히 왜곡된 역사인식을 심는 것이었습니다. 초등학교 안에 별도의 또 학교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새로운 인재들이 들어가고 새로운 인물들이 들어가서 새로운 교육을 실시해야만 대한민국이 바뀔 것이다라는 생각에 저도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놓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뜻있는 분들끼리 모여서 시작을 하고 무려 30여 회의 저희가 회의를 가졌어요. 그러는 과정에 저희 이제 늘봄학교 강사들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강사 양성하는 이런 늘봄 행복이 교실도 시작을 하게 됐고요. 저게요.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이제 댓글 조작을 하는 곳이지 않습니까? 저는 처음에 뭐 리박스쿨 그래서 뭐 이명박 박근혜인가 했더니 이승만 박정희 이념을 가르친다 뭐 그런 차원에서 시작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저 손모 씨는 공무원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퇴직해서 저 일을 하고 있는데 저는 저기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보냐면 이렇게 초등학생들 뭐 이렇게 교육시키고 그래가지고 어려서부터 잘못된 역사 인식을 주입시키는 것. 이승만 박정희가 이 나라에 뭐 적이고 뭐 엄청나게 적이 하면서 더 큰 문제 늘봄학교라고 지금 방과후 학교 같은 거죠. 이거는 나라에서 지원하고 윤석열이가 자기 최고 치적이라고 자랑하는 건데 바로 정부의 지원까지 받아가면서 하는 것을 만들어 놓고 교육부 자문위원까지 하고 그런 짓을 했다. 이게 최진봉 교수님 국가적 범죄 아닙니까? 국가적 범죄죠. 저거를 교육부가 몰랐다고 얘기하는 모르겠는데 교육부가 제대로 확인을 해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 사람이 예를 들면 교육정책자문위원으로 위촉이 됐는데 위촉할 때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는지 어떤 단체에서 일하는지 확인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리박스쿨인가 뭔가 거기서 아까 지금 방송에 나왔습니다만 보도에도 거기에는 5.18을 완전히 비하하고 폄훼하고 막 왜곡을 하잖아요. 그건 범죄입니다. 범죄. 5.18 특별법에 따르면 5.18의 정신을 훼손하는 것이 자체가 범죄예요. 그런 단체에서 일하는 사람을 어떻게 교육정책자문위원으로 위촉을 합니까? 그러놓고 교육부가 이제 와서 나몰라라는 식으로 교육정책자문위원회에서 회촉을 했다고 그래요. 책임져 이주호 저는 지금 장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을 왜 위원으로 위촉을 했고 문제는 늘봄학교의 강사를 여기서 양성하게 해가지고 그 사람들 채용해가지고 늘봄학교 강사로 보내는 거잖아요. 이게 북한의 세뇌교육과 뭐가 다르냐고요. 김정은 세뇌교육과 뭐가 달라요. 아니 잘못된 역사관을 심어주고 공인되지도 않고 우리 역사학계가 공통으로 생각하는 그런 가치와 완전히 벗어나는 이승만, 박정희의 독재 정권의 사상을 가르치려고 해서 어린아이들로부터 그런 왜곡된 역사관을 심어주려고 하는 일을 주도적으로 한 거 아닙니까? 저런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고 또 교육 지원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양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하게 해주고 국가 세금 들어간 거 아닙니까? 이거는요 교육부 담당자들 이주호뿐만 아니라 이주호 장관뿐만 아니라 담당자들 모두 다 저는 문책하고 책임지게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혹시나 지금도 거기 교육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학교 스쿨 뭐 리박 학교인가 뭔가 거기 스쿨에 나온 사람들 그 사람들 다 쫓아내야 돼요. 아이들이 얼마나 위험합니까 지금. 아이들한테 이런 잘못된 역사관을 가르친다고 하면 우리나라 미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김문수는 자기는 뭐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지금 발을 쏙 빼는데 양재열 변호사님 김문수가 여기에 가서 뭐 이야기하고 이러는 것도 다 나오더라고요. 일단 리박스쿨을 운영하면서 이제 강사진들을 많이 초청을 해서 주로 극우 인사들을 초청을 해서 강사로 활용을 했는데 그중에 김문수 지금 후보가 지금은 아니고요. 그때 2020년인가 활동을 했던 강사 명단에 올라가 있고요. 그리고 또 리박스쿨과 김문수 TV가 협력 관계인 걸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지금의 그 아까 말했던 그 자성군이라는 데는 당연히 사실상 선거 운동을 방해하고 있는데 이제 허위 사실 공표로 낙선법정 선거
선거운동을 불법적으로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누구를 도왔던 거예요? 김문수 지금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아까 들으신 것처럼 이재명, 이준석을 지금 까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이게 또 리박스풀이 지금 연대를 맺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교육 공무원 단체들 중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정교조가 있고 또 교총이 있는데 그것도 아닌 대한교원정원이 이런 저도 생소한 곳인데 그 단체가 하필이면 이 지금 김문수 후보 쪽에 정책 제안을 거기서 만들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일부 지금까지 알려진 크게 양대 규모라고 할 수 있는 교원 노조가 아니라 갑작스럽게 생겨가고 2008년인가 만들어진 곳인데 그 전까지 별로 듣지도 못했던 곳이 이제 김문수 후보의 교육 정책을 거기서 만들었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이 리박스쿨에 있는 지금 뭐 사람들이 리박스쿨을 통해서 지난해 1월에는 또 윤석열 대통령실까지도 겨나가는 프로그램까지 운영이 됐다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너무나 뿌리가 막 정말 뻔하게 보이는 게 저 리박스쿨에 아까 말씀드렸던 김문수 후보만 강사로 했던 게 아니라 지금 정광훈의 며느리도 거기서 강사로 활동을 했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정광훈 나오면 당연히 정광훈이면서 자유통일당의 대표를 누가 지냈습니까? 김문수 지금 후보가 지냈어요. 그러니까 얽히고 설켜있는데 정말 암세포처럼 우리 사회를 암약해서 들어가고 있었던 것이고, 지금 그들이 선거 국면에서는 김문수 후보를 지원하고 있었던 거죠. 어떻게 김문수 후보가 아무것도 몰랐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뭐 자손군 임세현 대변인님 네. 자유 손가락 군대? 애들한테 뭐 하는지. 아이고. 자유 손가락 군대라고 이제 하는 건데요. 저는 단순히 이게 댓글을 달아서 뭔가 여론을 나쁘게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가장 저는 악질인 것이 바로 어린 아이들에게 이런 잘못된 사상을 주입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이미 한국늘봄교육연합회 그 이름으로 서울교대랑 협약을 맺고 10개 학교에다가 이제 뭐 이렇게 강사를 투입하고 이제 강의를 제공을 했는데요. 여기서 있던 내용들이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너무나도 철저하게 뉴라이트 극우 사상을 우리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주입을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다 큰 어른들도 이런 이야기를 계속 듣다 보면 어느 순간 그게 세뇌가 되거든요. 윤석열 보십시오. 유튜브에 세뇌돼서 60살 먹은 사람이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잖아요. 근데 지금 자라고 있는 아이들, 그 친구들은 정말 스펀지처럼 다 흡수하는 그런 아이들인데 그 아이들에게 잘못된 사상을 계속 주입해서 저는 이른바 한국판 유겐츠를 만들려는 거 아닌가, 유겐츠를 만드는 거 아닌가, 그런 무서운 생각까지 듭니다. 그러니까 나치의 그 청소년 이제 그런 집단들을 유겐츠라고 해서 나치의 이데올로기를 주입시키고 그 다음에 전쟁이 필요한 이유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주입시켰던 게 그 유겐츠잖아요. 그러니까 나쁘게 좀 극단적으로 말하면은 저는 그렇게 시작된 게 이 조직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단체가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금이거든요. 그냥 돈 없이 움직일 수도 없고 돈 없이 사람을 뭐 교육시키고 내보낼 수도 없는 것인데 이 자금줄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 봅니다.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봐야 될 것이고 또 어떻게 이 늘봄 학교 프로그램이랑 긴밀하게 연결이 됐는지 또 교육부랑 어떻게 연결이 됐는지도 반드시 살펴봐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저도 지금 또래에 있는 저희 애들이 지금 초등학교 2명의 애들이니까 다 연관관계가 있어요. 저도 주말에 전화를 너무 많이 받은 게 여기 어디 학교에서 들어가냐 이 교사들이 무슨 교육했냐 알고 싶다라고 저희 학교 아이들의 부모님들이 저한테 연락이 옵니다. 그렇죠. 활동한 데가 어딘지 밝혀야 되겠네요. 예, 그래서 어디 학교에서 어떤 교육에 어떤 교사가 갔는지도 밝혀서 이렇게 국민적인 의혹과 특히나 학부모들의 의혹을 해소가 돼야 돌봄이 유지가 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자칫 이 리박스쿨 때문에 그 맞벌이 부부들이 의존하고 있는 이 돌봄 교실 자체가 훼손되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저는 수사하고 엄벌은 하되 이 돌봄 교실과 어떻게 보면은 보육시설인 늘봄에 대해서는 좀 이 현상은 좀 유지하고 또 우리 학부모들이 그 아이들 맡기는데 두려움이 없게는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 소름 끼치는 게요. 임세훈 대변인 말씀하셨는데 이 어린이 아이들을 이미 가르쳐서 집회 현장에 동원해서 빨간 목도리 주르륵 두르고 합창을 하는 그런 모습 영상까지 공개가 됐는데요. 그 내용을 그 리박스쿨이라는 데서 만들어서 정말 극단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걸로 가사를 만들었고요. 그 뒤에는 윤석열 얼굴이 크게 전광판에 이렇게 집회장에 붙어 있는 데서 나와서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북한 영상 보는 줄 알았어요, 제가.